여자가 정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몸의 이 부위만 보면 알 수 있어 아주 정확하다. 여성이 정욕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그녀의 몸의 이런 부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1. 드레스 스타일. 여성의 옷차림 스타일은 종종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자신의 개성 표현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패션을 사랑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을 과감히 좋아하는 여성이 반드시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개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 디테일의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이 드레스 뒤에 강한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2. 관심사. 사람의 관심사는 종종 그의 내면 세계의 빙산의 일각을 보여줄 수 있다. 예술, 사진, 패션 및 기타 분야를 선호하는 여성은 아름다움의 요소를 더 자주 접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욕망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진지한 감상과 끊임없는 추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심사 뒤에 숨겨진 삶에 대한 사랑과 탐험 정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3. 사회적 행동.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을 칭찬하는 데 능숙한가요?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발견과 통찰력을 공유할 의향이 있나요? 이러한 행동은 아름다움에 대한 예리한 눈과 기꺼이 공유하려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러한 행동의 동기와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4. 자기 정체성.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섹시함과 매력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가? 그들은 적절한 경우에 자신의 섹시함이나 매력을 과시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종류의 자기 확인은 결코 욕망과 동의어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여성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로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우리의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론, 차이점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수용하세요. 요약하자면, 여성이 정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과 관심사는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의 차이점과 선택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옷차림, 관심사, 사회적 행동, 자아 정체성 등의 관점에서 관찰할 때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여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모든 사람의 독특하고 뛰어난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골다공증을 거의 앓지 않을까? 이 4가지 요소를 읽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뼈 질환이며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9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숫자상으로 매우 명백한 차이이며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골다공증을 앓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은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골다공증이나 뼈 질환을 앓을 확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 보행 능력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을 기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233만 건에 달했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다공증의 원인은 영양실조, 운동 부족,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인들은 무릎을 꿇고 식사하고 나무 바닥에서 자는 경우가 많지만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유전적 요인. 골다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 배경입니다. 어머니가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 자녀, 특히 딸은 골다공증이나 골절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나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에는 노화가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뼈도 계속 노화되고 정상적인 뼈는 점차 다공성 뼈로 변하게 됩니다. 3. 라이프 스타일. 흡연, 음주, 과도한 커피 섭취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이러한 나쁜 습관이 뼈에 칼슘이 축적되는 데 영향을 미쳐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4. 운동 부족. 운동은 인간 뼈의 밀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뼈의 두께, 치밀성, 밀도, 골소체의 양과 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장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이 적고 햇빛 노출이 적거나 흡연, 과도한 음주, 장기간 커피 섭취 등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골다공증을 거의 앓지 않을까? 이 4가지 요소를 읽은 후에는 아마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을 엄격히 조절하세요. 일본에는 일반 기업이 40에서 75세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허리둘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남성의 허리둘레는 85cm를 초과할 수 없고 여성의 허리둘레는 9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것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년과 노년층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너무 마른 경우 저항력이 쉽게 감소하고 너무 뚱뚱하면 쉽게 고열이 나고 심지어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본인들은 정기적인 신체 검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에서 50대의 폐경 여성이 골다공증과 뼈 질환에 걸리기라운데 이는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와 내분비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고 골절, 취약성 골절, 골다공증 및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이 기간 동안 수술적 치료를 통해 뼈의 정상적인 보행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수술 후의 통증과 경제적 손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부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즉시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리고 조기 회복, 이 최선의 접근 방식입니다. 일본의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은 폐경이나 생리 시기를 불문하고 1년에 한두 번 이상 신체 검사를 받아 신체 상태를 살피고 체력이 양호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의 밀도와 질량의 이상이 발견되면 개입, 칼슘 보충 및 기타 여러 조건을 통해 뼈를 치료하게 됩니다. 일본 여성의 특수 신체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은 뼈 질환을 매우 중요시하고 신체 검사와 질병 위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컨디셔닝 및 뼈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릎과 뼈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KD 다중 영양소를 보충하고 다양한 미량 원소를 공급합니다. KD 멀티엘리먼트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기타 미량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 뼈 세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칼슘과 같은 미량 원소의 흡수를 촉진하며 신체의 뼈 질량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일부 여성은 자신의 식단 조합에 따라 여러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고 신진대사 속도를 높이며
영양소 손실을 늦춥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해산물의 종류와 양이 매우 풍부하여 일본인의 매일 해산물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에는 다양한 단백질, 비타민, 풍부한 칼슘이 들어있어 인체가 매일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세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식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에 필요한 칼슘은 식단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칼슘 공급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음식에 까다롭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합리적인 식단에 주의하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을 보충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단백질 섭취를 보장하세요. 단백질은 인간 세포의 기본 단위이며 뼈 기질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보장하면 골다공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칼슘 보충 외에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소금과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의 경우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쉽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으세요. 골다공증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햇빛을 더 많이 쬐며 이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햇빛이 있는 날에는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일광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칼슘을 적절히 보충해야 하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체 운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골다공증 발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들은 뇌경색 환자가 매일 낮잠을 자면 반년 안에 4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흔한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고혈압, 고혈당, 고혈중지질 등 뇌경색의 위험 요소를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경색 후 많은 환자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특히 휴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종종 낮잠 자기를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좋은 점심시간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로도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뇌경색 환자에게 장기간의 낮잠이 적합할까요? 특히 매일 낮잠을 자는 것이 적합할까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수년간 임상 실무를 담당해온 의사로서 저는 뇌경색 환자의 신체 상태가 매우 복잡하고 삶의 많은 작은 세부 사항이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1년의 관찰과 사례 분석을 거친 후 뇌경색 환자가 매일 낮잠을 자겠다고 고집하면 예상치 못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면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를 기억합니다. 의사는 그에게 업무 및 휴식 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매일의 휴식과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따랐고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낮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을 느꼈고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항상 매우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매일 2시간씩 낮잠을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더 잘 쉬고 혈압도 크게 오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몇 달 뒤 현기증, 피로, 심지어 가끔씩 심계항진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환자의 혈압과 심박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환자가 낮잠을 자주 자는 것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낮잠으로 인해 환자는 짧은 휴식 후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는데 특히 낮잠을 자고 난 후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의 자세가 갑작스럽게 바뀌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 국소적인 혈류 차단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재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면, 특히 점심 식사 직후에 깊은 잠에 빠지면 신체의 혈액 점도가 높아져 특히 사지로 가는 혈액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뇌의 부담이 커집니다. 환자의 점심시간을 적절히 줄일 수 있거나 낮잠을 자기 전에 가벼운 활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의 혈압과 심박수는 그렇게 많이 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뇌경색 환자는 휴식을 취할 때 휴식 시간의 길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밤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환자가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업무 및 휴식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고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환자는 의사의 조언을 따랐고 매일 밤 제때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점심 이후에 졸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낮잠 시간을 점점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푹신푹신 잤지만 밤에 잠들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때로는 매우 얕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그가 자주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깨어난 뒤에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현기증을 느꼈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환자에 대한 자세한 질문과 신체 검사를 거친 후 저는 그의 긴 낮잠이 밤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긴 낮잠, 특히 낮에 너무 오래 쉬면 불면증이나 밤에 얕은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경우, 밤에 심층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밤에 충분한 휴식과 복구를 하지 못해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뇌경색 후유증이 나타나 회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환자의 증상은 발작 중에 비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낮에는 정신 상태가 좋지 않고 밤에는 수면 장애가 있으며 불안과 긴장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등 그의 회복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사례를 통해 저는 뇌경색 환자는 낮잠 시간을 조절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큰 봄과 가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긴 낮잠은 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뇌경색 환자의 경우 수면의 질이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낮잠은 밤의 깊은 수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뇌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어 회복 속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지 기능 회복이 느리다. 저는 한때 50세 정도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뇌경색을 앓은 후 그녀는 본능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매일 점심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낮잠을 자서 체력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환자의 신체 활동량은 점차 감소하였고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는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재활 훈련을 수행할 의욕이 부족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사지 기능 회복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려워졌고 팔다리의 뻣뻣함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의 사례는 뇌경색 환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한 휴식, 특히 너무 긴 낮잠은 사지 활동이 감소하여 사지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경색 후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적 휴식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의 운동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있거나
긴 낮잠을 자면 근육과 관절 기능이 점차 약해져 사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뇌경색 환자는 수면의 균형을 유지하고 휴식과 운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회복을 방해하는 긴 낮잠을 피해야 합니다. 혈전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겪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일상생활을 제대로 조절하고 과로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휴식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낮잠을 잤지만 낮잠을 잘 때는 소파에 누워 자는데 익숙해졌고 잠자리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후속 검진을 했을 때 그의 발이 부어있고 약간 통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검사해보니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정맥혈전증 증상이 있어 혈류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의 사례를 통해 뇌경색 환자가 낮잠을 잘 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환자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 특히 반쯤 눕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정맥혈전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정맥혈전이 형성되면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경색 환자는 수면 시 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신체 특정 부위에 장시간 압박을 가하는 것을 피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뇌경색의 회복 과정에는 적당한 휴식과 낮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쉴 수는 없는 것은 아니다. 낮잠이 너무 길거나 부적절한 수면 자세, 수면의 질 변화는 혈당, 혈압, 뇌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경우 과도한 휴식을 피하기 위해 휴식 시간과 휴식의 질을 잘 관리해야 하며 과도한 휴식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체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가락을 보고 당뇨병인지 알 수 있을까? 당뇨병 환자는 손가락에 이러한 6가지 증상을 종종 나타냅니다. 이시은이라는 대학생이다. 그는 일에 너무 바빠서 종종 건강을 소홀히 한다. 최근 그는 손가락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끊임없이 마비감과 따끔거림이 느껴지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타이핑을 해서 생긴 피로라고 생각하고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씨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이씨은 약간 긴장한 듯 보인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진찰실로 들어갔고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았나요? 의사가 물었다. 선생님, 요즘 손가락이 마비되고 가끔은 약간 따끔거립니다. 제가 너무 일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씨는 대답했다. 박사는 이 씨에게 앉으라고 손짓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갈증, 피로 등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이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갈증과 피로는 조금 생긴 것 같지만 업무 압박 때문인 듯 같아요.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다. 이 증상은 당뇨병 증상과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씨는 약간 놀랐다. 당뇨병? 하지만 저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손가락의 무감각과 따끔거림은 고혈당이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의 손가락은 때때로 특정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찍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씨은 호기심에 물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죠? 박사가 테스트 도구를 준비하면서 그는 사실 몇 가지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손가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와 혈당 검사를 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씨의 혈당 수치가 실제로 높아서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 씨는 식단과 생활 방식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은 실제로 손가락에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징후를 알아야 합니다. 1. 손가락의 감각마비와 따끔거림. 당뇨병 환자는 손가락의 마비감과 따끔거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당은 신경, 특히 말초 신경을 손상시켜 손가락 끝에 비정상적인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손가락 피부가 건조하고 벗겨짐. 장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의 수분이 손실되어 손가락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심지어 벗겨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무시되지만 이는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3. 손톱 성장이 느리거나 비정상적임.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톱 건강에 영향을 미쳐 손톱이 더 느리게 자라거나 두꺼워지거나 심지어 고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톱으로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다. 당뇨병 환자의 손가락 관절은 때때로 뻣뻣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당뇨병 손가락 관절병이라고 합니다. 고혈당은 관절의 윤활과 유연성에 영향을 미쳐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줍니다. 5. 손가락 피부색 변화. 혈액순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손가락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보라색이 되는 등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반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가 장기간 조절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6. 손에 생긴 사소한 상처는 천천히 치유됩니다. 높은 혈당 수치는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는 사소한 상처도 치유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당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액의 응고 및 치유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든 낮든 손은 고통 신호를 보냅니다. 손에서 이 4가지 증상이 보이나요? 옛날에 당뇨병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료가 부족했고 누군가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아마도 그의 가족에게 광산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질적 자원은 매우 풍부하고 일반인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예방의식이 없어서 자신의 혈당을 특별히 검사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가락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은 혈당이 높은지 아닌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손은 미리 경고할 것이다. 1. 손등이 항상 빨갛고 부어있다. 손등이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외부 자극과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등이 자주 빨갛고 부어오르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특히 손등의 고리 모양의 딱딱한 과립종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경고이며 혈당이 증가한 특정 증상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액순환의 끝부분에 있는 손이 가장 눈에 띄게 영향을 받아 붉어지고 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2. 손 피부가 가려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것 외에도 과도한 설탕 수치는 손의 피부를 건조하고 가려워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의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 땀샘의 분비가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건조함과 가려움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피부 면역력이 감소하고 곰팡이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손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론상
상처가 너무 깊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하지만 손의 상처가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고혈당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소판이 제때 상처에 도달하여 치유 작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확인하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4. 손가락의 마비. 손가락의 마비는 주로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손이 마비됩니다. 자세를 바꾸고 손을 비비기만 해도 마비가 완화됩니다. 그러나 신체의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 손의 혈관과 신경 종말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손가락이 마비되고 따끔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 손상된 혈관과 신경으로 인해 손에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지각이 감소하며 손가락이 마비되고 따끔거립니다. 위의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끔찍한 발 합병증. 1. 발이 차가움. 혈당이 높으면 혈류가 느려집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발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발은 정상인데 다른 쪽 발은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경련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성가신 일입니다.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때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다리의 약함. 혈류가 느려지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사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지에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 걷고 나면 피곤함과 멍함을 느끼고 힘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심한 경우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밤에 휴식을 취할 때 혈액순환이 더 느리고 통증이 더 뚜렷해집니다. 3. 발궤양. 혈액순환이 느리고 하지로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며 피부가 건조하고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혈소판이 제때 작용을 발휘하기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궤양이 발생합니다. 하지의 잦은 따끔거림은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까지 손상시켜 감각마비와 운동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무섭지만 예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 외에도 다음 3가지 요령을 따르면 고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억제하려면 다음 3가지를 실천하세요. 1. 수면 시간은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면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6에서 8시간 내에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혈당과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혈당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2. 자기 이완 및 감정 조절. 질병에 관계없이 가장 두려운 것은 환자가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고 평소에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장기에 압력을 가하여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도 사고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심리적 부담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족삼리 경혈 마사지.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칼로리 축적을 유발하고 식사 후 혈당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족삼리 경혈을 마사지하는 간단한 동작은 식사 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 족삼리혈을 자주 마사지하면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비장과 위의 운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의 소화 속도가 빨라지고 신체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혈당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 생활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당뇨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고 혈당을 조절하는 더 많은 방법을 공유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고기와 기름을 덜 먹는데 혈액 지질은 여전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혈액 지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인체의 혈액순환에서 혈액 지질은 혈관 사이를 오가며 신체 여러 부분에 영양분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혈액 지질 수치가 정상 한계를 초과하면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이 지질이 건강 위험으로 변합니다. 혈관의 문제 요인처럼 축적되어 점차 통로를 막아 일련의 잠재적 심혈관 질환 위험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혈액 지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대중의 인식에 따르면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것은 종종 과도한 고기와 지방 섭취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혈중 지질 조절은 유전, 생활 방식,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기와 기름은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실제로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러한 지방은 신체에서 전환되어 혈액 지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비정상적인 혈액 지질 수치의 위험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사실 혈중 지질이 공급원은 이것들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혈액 지질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혈중 지질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는 두 가지 핵심 성분으로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인지질, 유리지방산 등은 다른 중요한 지질 성분으로 함께 완전한 혈중 지질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복잡한 혈액 지질 구성에서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혈액 지질 모니터링의 핵심 지표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식단과 건강 관리에서 특별한 주의와 조절이 필요한 핵심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지질 물질로서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호르몬 합성에도 참여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관 내벽에 쌓여 죽상경화반을 형성하는데 이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 저장 형태인 트리글리세리드는 신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러한 과잉설탕은 신체에서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중성지방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되며 신체의 잠재적인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단 요소 외에 혈중 지질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유전학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혈액 내 지방 수치가 더 높게 태어납니다. 가족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 밖에도 나이, 성별, 신체 활동 수준,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요소도 혈중 지질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중 지질 수치가 점차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혈중 지질 수치는 폐경 이후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 비만, 당뇨, 고혈압 및 기타 질병은 모두 비정상적인 혈중 지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중 지질 수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식단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는 줄이고 올리브 오일, 생선기름, 견과류 등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흰설탕이나 흰빵 등 단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